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밀리에 한국이 핵무기 프로젝트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이 한국의 핵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 계획에 승인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예요. 미 해군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업무는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을 연구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하는 거예요. 창문도 없는 방에서 눈이 아픈 밝은 흰색 조명 아래 앉아 있죠. 벽은 회색이고요. 의자는 불편했어요. 모든 게 오래된 카펫과 청소용 화학물질 냄새가 났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중국은 무서워 보이지만 물속에서 너무 시끄러운 큰 잠수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자주 고장나는 잠수함들을 만들었죠. 북한은 너무 오래되고 녹슨 잠수함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물에 뜨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는 잠수함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15년이나 해왔거든요. 15년 동안 사진을 보고 보고서를 읽고 회색방에서 형편없는 커피를 마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바꾼 그 화요일이 왔어요. 저는 차가운 손가락을 따뜻하게 하려고 커피컵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남자는 지루한 목소리로 자기 노트를 읽고 있었죠. 그 사람은 항상 로봇처럼 말해요. 졸음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가 한 말에 거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똑바로 앉았어요. 정말로 한국이라고 했나요?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바로 그 한국말이에요. 일반 잠수함은 만들지만 그리 특별하지 않은 나라 말이에요. 핵잠수함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몇 달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는 거대한 금속 상어 같은 거죠. 안에 작은 발전소 같은 원자로가 들어있어요. 세계에서 몇 개 나라만이 안전하게 건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저는 웃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킥킥거림이 아니라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봤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요? 그건 마치 제 이웃이 차고에서 로켓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한국은 배 만드는 게 뛰어나죠. 거대한 조선소들과 숙련된 작업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승무원들을 죽이지 않고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다른 잠수함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만들어야 하죠. 모든 걸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실수를 하고 그것에서 배우는 70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회의에서 제 옆에 앉는 친구 톰에게 속삭였어요. 한국이요? 정말로요? 좋은 차는 만들지만 핵잠수함을요? 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만큼 놀란 것 같았어요. 로봇 목소리 남자는 계속 얘기했어요. 지구 높은 곳의 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사진들은 한국의 조선소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특정 구역 주변에는 높은 콘크리트 벽들이 있었어요. 큰 크레인들이 이상한 컨테이너들을 옮기고 있었죠. 모든 게 비밀스럽고 중요해 보였어요. 저는 큰 화면의 사진들을 응시했어요. 이 조선소들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본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새로운 구역들을 건설했었어요. 크레인 근처에는 저희가 방사능 물질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특수 상자 같아 보이는 컨테이너들이 있었어요. 제 속이 이상했어요. 아프다기보다는 불안했어요. 중요한 뭔가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남자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물 위의 잠수함들이었는데 일반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어요. 미사일들이 돌고래가 물에서 뛰어오르는 것처럼 바다 표면을 뚫고 솟아올랐어요. 모든 미사일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리고 잠수함들은 유령처럼 깊은 물속으로 다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비디오를 3번 봤어요. 볼 때마다 더 혼란스럽고 걱정됐어요. 이건 잠수함 건조를 배우고 있는 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서투른 시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문가적이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작품 같았어요. 그 남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이번엔 소음 측정 결과였어요. 잠수함들은 물속을 이동할 때 소음을 내요. 소리가 클수록 적들이 찾기 쉬워져요. 좋은 잠수함은 매우 조용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잠수함들은 저희 핵잠수함 중 일부보다도 조용했어요. 기존 잠수함들보다 40% 더 조용했어요. 일부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들만큼 조용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숫자가 틀렸을 거예요. 핵잠수함 건조를 이제 막 배우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커피컵에 손을 뻗을 때 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어쨌든 마셨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손으로 뭔가를 해야 했거든요. 15년 동안 저는 어느 나라가 위험하고 어느 나라가 그렇지 않은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위험하지 않은 범주에 넣었었어요. 저희 친구들이었거든요. 저희에게서 무기를 샀어요.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을 때 저희 도움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중국과 러시아를 지켜보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뭔가가 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회의가 끝났지만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류를 정리하고 나갔지만 저는 그 사진들이 있었던 빈 화면을 계속 쳐다봤어요. 제 전체 업무가 잠수함에 대해 아는 거였어요. 한국이 저를 이렇게 놀라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모르는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조용히 건조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또 어디일까요? 저는 발밑에서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모든 게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회색 복도, 같은 깜빡거리는 조명, 같은 오래된 카펫 냄새. 하지만 어쨌든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둠 속 물을 지나가는 조용한 잠수함들, 보이지 않고 치명적인 그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질문들, 더 많은 사진들, 그리고 제가 준비되지 않은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 잠수함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 그냥 척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마 다른 나라 설계를 베껴서 만드는 건지도 모르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모형만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맞았다고 믿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잠수함 전문가였거든요. 사람들이 제 의견을 신뢰했었죠. 만약 한국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모든 것들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데 새로운 사진들이 도착했어요.
목요일 아침에 상사가 두꺼운 폴더를 제 책상에 떨어뜨렸어요. 폴더에는 극비라는 뜻의 빨간 글자가 적혀 있었죠. 안에는 한국 상공에서 우주에서 찍은 위성 사진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어요. 저는 폴더를 열고 사진들을 퍼즐 조각처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각 사진은 같은 조선소를 다른 각도와 다른 시간에 찍은 것이었어요. 어떤 사진들은 낮에 찍었고, 다른 사진들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특수 카메라로 밤에 찍은 것이었죠.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벽들이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벽들이 조선소 일부를 요새처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이 벽들은 새로 생긴 거였어요. 작년에 찍은 오래된 사진들에서는 이 벽들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빠르게 건설했고 아주 두껍게 만들었던 거죠. 뭔가 중요한 걸 숨기려는 게 아니라면 왜 조선소 주변에 벽을 세우겠어요? 저는 돋보기로 사진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벽으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서 제가 이전에 본 것보다 훨씬 큰 건설 현장을 볼 수 있었어요. 땅에 파인 구멍이 엄청났어요. 마치 거인들을 위한 수영장을 만들려는 것 같았죠. 일반적인 잠수함 건조 구역도 크긴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한국이 일반 잠수함을 만드는 구역보다 최소한 2배는 컸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걸 만들려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거대한 건설 구덩이 근처에서 크레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도 평범한 크레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세계 어느 조선소에서도 본 적이 없는 가장 크고 강한 크레인들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을 들어올릴 때 필요한 그런 크레인들이었죠. 크레인들 주변에는 수십 개의 직사각형 컨테이너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선적 컨테이너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이 컨테이너들은 두꺼운 벽과 특수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거든요. 저희가 방사능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와 정확히 똑같이 생겼어요. 돋보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일반 조선소에서 왜 방사능 물질용 컨테이너가 필요하겠어요? 말이 되는 답은 하나뿐이었는데 그건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답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밤에 찍은 건데 열을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였어요. 사진에는 한밤중에도 벽으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특수 보호복을 입은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바쁜 개미들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죠. 아주 위험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밤에 보호복을 입고 일하지 않아요. 저는 6개월 전에 찍은 사진을 찾아서 가장 최근 사진들과 비교해 봤어요. 차이가 충격적이었어요. 6개월 전에는 벽 안쪽 구역이 평범한 건설 현장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반짝이는 금속 건물들과 정교한 장비들이 있는 첨단 공장처럼 보였거든요. 이 모든 걸 단 6개월 만에 건설했던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프로젝트 치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시설을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한국은 반년 만에 해냈던 거죠. 저는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아픈 건 아니었지만 제가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폴더의 마지막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건설 구역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바로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구역 중앙에는 제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이 있었어요. 잠수함의 윤곽이었는데 한국이 이전에 건조했던 어떤 잠수함보다도 훨씬 컸어요. 잠수함 모양은 아직 미완성이었고 그냥 금속 골격뿐이었어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축구장보다 길고 핵반응로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들이 환한 벌들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커피는 또 식어버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사흘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한국이 그냥 척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었죠.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들을 베껴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가짜 발표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위성 카메라는 상상력이 없어요. 실제로 있는 것만 보여주거든요. 제가 보고 있던 것은 진짜였어요. 한국은 척하거나 베끼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었고,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잘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폴더를 닫고 책상 서랍에 잠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불편한 진실은 잠글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었어요. 완전히 창피할 정도로 틀렸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 이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또 뭐가 틀렸을까요? 영웅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저는 이미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주말 내내 그 위성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지냈어요. 부엌 식탁에 사진들을 쫙 펼쳐놓고 시리얼을 먹으면서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봤죠. 저녁을 먹고 나서도 TV에서는 별로 관심 없는 영화가 나오는 동안 또다시 그 사진들을 봤어요. 월요일 아침이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진으로 보기엔 인상적인 건설 작업이었지만 어쩌면 그냥 보여주기용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국이 저 같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가짜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실제보다 더 강력해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펜타곤으로 출근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전문가는 여전히 저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메일을 봤죠. 컴퓨터 받은 편지함에 긴급이라는 빨간 깃발이 달린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을 보니까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즉시 현장 평가 필요 마이너스 한국 해군 시설. 손이 떨리면서 메일을 클릭했어요. 저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는 일이 없는 제 상관의 상관인 장군으로부터 온 거였어요. 내용은 짧으면서도 무서웠죠. 해리슨 중령은 보고된 해군 개발 사항의 즉시 현장 확인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 파견될 예정. 72시간 내 출발 예정. 출발 전 기밀 브리핑 자료 제공 예정. 우선순위 임무임. 그 이메일을 3번이나 읽고 나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저를 한국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위성 사진을 더 보라는 게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모든 걸 확인하라는 거였죠. 뱃속이 볼링공을 삼킨 것처럼 무거웠어요. 이런 임무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15년 동안 저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사진만 분석하는 사람이었어요. 외국에 가서 무서운 군사 기밀을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1시간도 안 되어서 출장 담당 직원이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증을 들고 말이에요. 모든 게 이미 계획되어 있었죠. 수요일 아침 서울행 비행기. 한국에서 3일. 한국 해군 장교들과의 미팅에서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왜 저예요? 출장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중령님이 잠수함 전문가시잖아요. 한국 측에서 특별히 중령님을 요청했거든요. 특별히 저를 요청했다고요? 그 말이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고
무섭게 만들었어요. 왜 한국이 저를 불러서 자기들 잠수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보통 나라들은 군사 기밀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외국 전문가를 불러다가 자세히 살펴보게 하지는 않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자기들이 만든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 아닐까요? 화요일에는 짐을 싸면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군사조사 임무를 맡아본 적도 없었고요. 외국에서 저를 초대해서 핵잠수함을 살펴보라고 한 적은 더더욱 없었죠. 서울까지 가는 비행기는 14시간이나 걸렸어요. 14시간 동안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펜타곤 커피보다도 맛없는 커피를 마시면서 도착하면 뭘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했어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잠수함들이 진짜라면 어떡하죠? 위성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인상적이라면요? 제가 15년 동안 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발전 중 하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라면요? 비행기가 드디어 서울에 착륙했을 때 공항을 걸어 나오는 제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죠. 유리벽에 전자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 장교가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왔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분이었는데 약간의 억양만 있을 뿐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자기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의 자신감 있는 자세를 하고 있었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해리슨 중령님. 저는 김소령이에요. 저희가 작업해온 것들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대돼요. 기대된다고 말하는 방식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차고에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고 나서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아이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우리는 검은색 선팅차를 타고 서울을 지나갔어요. 도시가 엄청나게 컸어요. 하늘 높이 솟은 고층 빌딩들과 완벽하게 정리된 혼돈 속에서 움직이는 교통들이 있었죠. 모든 게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도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김소령이 저를 데려가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수중 무기일 수도 있는 그 잠수함들을 보여줄 예정이었으니까요. 호텔방은 좋았지만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잠수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12시간 후면 제가 여전히 전문가인지 아니면 15년 동안 자기 자신을 속여온 사람일 뿐인지 알게 될 거였어요. 영웅의 여정이 아주 현실적이 되려고 하고 있었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초대해서 그들의 비밀을 목격하게 해준 이 조용한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될지 두려웠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뼛속 깊이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알람이 울리기 2시간 전이었죠. 배속이 나비들로 가득 찬 세탁기 같았어요. 드디어 한국의 잠수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교한 속임수인지 확인할 날이었거든요. 김해군 소령님이 똑같은 검은 차로 호텔에 데리러 오셨어요. 산과 논을 지나 해안까지 2시간 동안 운전했죠. 바다는 파랗고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화롭고 순수해 보였지만 그 잔잔한 파도 아래 어딘가에서 철로 만든 상어들이 조용히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해군 기지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든 작은 도시 같았어요. 각 모서리마다 막루가 경계하는 거인처럼 서 있었죠. 병사들이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진지하고 위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건물을 지나다니다가 작은 회색 함선이 기다리고 있는 부두에 도착했어요. 사방으로 향한 안테나와 레이더 접시들이 달린 소형 군함 같았죠. 김소령님이 저에게 올라타라고 손짓하셨어요. 지금 바다로 나갈 거예요. 시험용 잠수함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시험용 잠수함이라고요? 그럼 진짜라는 뜻이었어요. 건조장에 빈 껍데기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다 어딘가에 떠 있다는 거였죠. 작은 함선이 버터를 자르는 칼처럼 파도를 헤쳐 나갔어요. 바닷물 튀김이 제 얼굴에 차갑게 느껴졌고 소금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어요. 파도를 타고 튀어오르면서 두 손으로 금속 난간을 꽉 잡았어요. 배가 메스꺼웠는데 배의 움직임 때문인지 제가 곧 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30분 동안 항해한 후 김소령님이 앞쪽을 가리키셨어요. 저기요. 가리킨 곳을 봤는데 빈 바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법처럼 뭔가가 물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검은 점이었어요. 그 다음 탑이 보였고요. 그리고 수면에 떠오르면서 점점 더 커지는 길고 매끈한 형태가 나타났죠. 잠수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검은 금속으로 만든 괴물이었거든요. 축구장보다 길고 시내버스보다 넓었어요. 깊은 곳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매끄러운 옆면에서 폭포처럼 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평생 잠수함 사진은 봐왔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무서웠거든요. 저희 작은 함선이 잠수함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갑판에 사람들이 보였는데 밝은 오렌지색 구명조끼를 입은 작은 인물들이었어요. 잠수함 선체는 완벽하게 매끄러웠어요. 마치 하나의 금속 덩어리에서 조각해낸 것 같았죠. 거친 모서리도 눈에 보이는 이음새도 조잡한 건조의 흔적도 없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차고에서 만든 아마추어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만든 전문적인 군사 장비였죠. 김소령님이 저희 작은 함선에서 잠수함 갑판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부분적으로는 바다의 움직임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흥분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갑판은 발밑에서 단단하게 느껴지는 금속판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죠. 잠수함 탑에서 해치가 열리고 한국 해군 장교가 저희를 맞으러 나왔어요. 김소령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회색 머리에 평생을 잠수함과 함께 보낸 사람의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잠수함 내부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안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 대신에 밝은 LED 조명이 있는 넓은 복도를 발견했거든요. 벽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전자 디스플레이와 제어판들로 덮여 있었어요. 김소령님이 저를 제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우주선의 브리지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수십 개의 컴퓨터 스크린의 지도, 소나 판독각, 그리고 제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기술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함장의 의자가 중앙에 있었고 승무원들이 잠수함 운영의 모든 측면을 모니터할 수 있는 제어 스테이션들로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정말로 제 숨을 멎게 한 건 원자로 제어판들이었어요.
미국 핵잠수함에서 비슷한 판넬들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달랐어요. 디스플레이가 더 깔끔하고 더 현대적이고 더 직관적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핵원자로를 한 번도 운영해 본 적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색깔별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시뮬레이션 모드예요. 김소령님이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저희 실제 핵원자로 설계와 동일해요. 냉각수 온도, 제어봉 위치, 그리고 방사능 수치를 보여주는 제어판들을 쳐다봤어요. 모든 숫자들이 정확해 보였어요. 안전 시스템들은 제가 저희 잠수함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정교했어요.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사용자 친화적이었죠. 핵원자로를 설치하면 즉시 완전히 작동 가능해져요. 김소령님이 마치 손전등에 새 배터리를 설치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어판 중 하나에 손을 뻗었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표면이 제 손가락 아래에서 매끄럽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건 모형이나 훈련용 시뮬레이터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기능하게 만들려면 핵연료만 있으면 되는 진짜 잠수함 제어 시스템이었거든요. 저는 15년 동안 위성 사진과 기술 보고서로 잠수함을 연구해 왔어요.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만들 수 있고 없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 나라 함대의 일부 잠수함들을 낡고 어색해 보이게 만드는 우리보다 더 발전된 기술에 둘러싸인 그 제어실에 서 있으면서 제가 실제로는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냥 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저희 나라 잠수함 중 일부를 낡고 서투르게 보이게 만드는 기술적 걸작을 만들어낸 거였죠. 영웅의 여정이 저를 철로 만든 고래의 뱃속으로 이끌었고 해군력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깨달음 속에서 익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중령님께서 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또 다른 군사기지나 비밀시설이 아니었어요. 항구 근처에 있는 작은 커피숍이었는데 그곳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차를 마시며 어선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 할아버지들 중 한 분이 구석 테이블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얘졌고 손은 오래된 가죽처럼 거칠고 주름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지적이었는데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아온 그런 눈빛이었죠. 김중령님께서 그분을 이원석 원사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퇴역하신 분이었죠. 30년 동안 한국이 건조한 모든 잠수함 작업에 참여하셨다고 했어요. 그분의 손은 그 수중함들에 들어간 모든 볼트, 모든 전선, 모든 금속 조각을 만져보셨던 거예요. 이 원사님께서 한동안 말씀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울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죠. 원사님께서 한국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김중령님이 번역해 주셨어요. 원사님 말씀으로는 핵잠수함이 한국에게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가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바다는 한국 사람의 손으로 지키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자랑하거나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죠. 이원석 원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점점 더 힘차고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김중령님이 계속 번역해 주셨죠. 50년 동안 우리는 바다를 지키는 일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 왔다고 하세요. 해적이 왔을 때, 적선이 우리 어선들을 위협했을 때,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을 때 도움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자신의 바다를 스스로 지킬 수 없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잠수함들을 만든 건 전쟁을 시작하거나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하세요. 바다에서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절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이 깊은 바다에서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15년 동안 저는 다른 나라들의 군사 프로젝트를 보면서 단 하나의 질문만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가? 저는 그들이 왜 이런 것들을 만드는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한국 과학자들이 잠수함 원자로를 설계한 핵연구 시설을 방문했어요. 제가 만나본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한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이 만든 것보다 더 작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원자로 노심의 컴퓨터 모델을 보여줬어요. 제 아들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가 그들이 발명한 자기 추진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모터가 자동차만큼 큰데도 바로 옆에서 들어도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돌아갔어요. 저희가 이걸 8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존보다 더 나은 걸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발코니에 혼자 서서 부산항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한국 잠수함들이 조용히 순찰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어선들과 화물선들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이원석 원사님의 눈물과 아이들에게 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8년 동안 모터를 더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인생을 바친 젊은 엔지니어가 생각났어요. 15년 동안 비밀리에 일해온 모든 사람들이 생각났는데 그들은 누군가에게 인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무언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제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 저는 군사력이란 힘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줬어요. 진짜 힘은 조용히 일하고 신중하게 건설하고 올바른 이유로 일을 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요. 그들은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싸움을 시작하려고 핵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자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15년 동안 자랑하거나 허풍 떨지 않고 침묵 속에서 일했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예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보고서를 쓸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다시는 조용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영웅의 여정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가장 위험한 상대는 가장 크게 소리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침묵 속에서 일하고 비밀리에 건설하고 오직 결과로만 말하는 자들이죠. 한국은 15년 동안 결과로 말해왔어요.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귀가 먹어 있었던 거예요. 그 발코니에 서서 파도 아래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 지키고 있는 평화로운 항구를 바라보면서 저는 드디어 조용한 영웅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힘이 소음을 만드는 데서가 아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중요한 일을 해내는 데서 나온다는 걸요. 제가 찾은 진짜 보물은 잠수함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나라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감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지혜였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